오늘 중세 마저 보고 다음 시간에 수능 특강 중세 파트 할 거기 때문에 키트 교재를 좀 챙겨오도록 합니다. 왜? 혜진이가 뭔가 빌려왔는데. 아, 빌려왔어? 쌤이 어디까지 썼는지 잘 모르나? 그 주말 동안 망가. 안 받겠다. 내일 꼭 챙겨와. 네. 자, 제자 원리에서 초성, 중성 제자 원리 설명하고 문제 운용까지 설명했죠? 맞나? 자, 초성자 제자 원리, 좋은 기간의 모양을 본뜬 상형의 원리 적용이 되고,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획이 더해지는 가액의 원리 적용이 되고, 자, 상형과 가액의 원리에 적용을 받지 않는 이체자들도 세 글자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표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성자 같은 경우에 상형을 했는데 천지인을 가지고 삼재를 가지고 상형을 했죠. 그치? 자, 그리고 얘네들을 각각 다 합쳤어. 자, 합쳐서 만들어진 첫 번째 글자를 뭐라고 합니까? 초출자라고 이야기하죠. 화병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자, 이후에 한 번 더 거기에 아래아래 한 번씩 각각 다 더해서 만들어진 글자가 제출자. 이렇게 해서 중성자는 상형과 합용의 원리에 따라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제자 원리로 만든 글자는 이렇게인데, 이렇게 되는 글자들은 전부 다 세종이 만든 건 아니라고 했죠. 제자 원리에 들어가진 않고 어디에 들어간다? 운용 원리에 들어간다. 내가 이렇게 자음 모음 글자 만들었고 이후에 얘네들을 이렇게 활용해서 써라 라고 하는 게 운용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운용 원리에서 얘들아 운용 원리 설명했어 안 했어? 하다 말았어? 자, 첫 번째 연서가 있습니다. 자, 연서는 이어쓰기입니다. 세종이 이렇게 이제 글자를 좀 활용해서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운용 원리예요. 자, 이어쓰기는 어떤 거냐면 얘네들 입술 소리들. 얘네들 밑에 얘네보다 조금 더 가벼운 소리를 세종이 생각을 했어. 우리는 그냥 무면 무인데 세종이 들어보니까 세종은 음성학적으로 되게 좀 이렇게 민감한 사람이었거든. 소리의 구분이 느껴지는 거야, 본인은 이걸 만들 때. 그래서 요 글자들을 만들고 요거보다 조금 더 가벼운 소리들을 만들었어. 자, 브보다 조금 더 가벼운 소리가 있다라고 세종은 구분을 한 거야. 그래서 얘를, 이거 입술 소리죠? 그치? 얘네들이 입술 가벼운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술 가벼운 소리. 입술 가벼운 소리를 한자로 쓰면 순경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순경은 미음, 순경은 비읍, 순경은 피읍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소리들이 다 순경. 자, 근데 금주야, 네. 비읍과 순경은 비읍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을까? 구분하기 어렵죠. 이 당시 일반 사람들도 이걸 잘 구분 못했어. 그래서 이렇게 순경은 비읍들, 이 순경은 계열들은 만들어졌지만 얘네 거의 안 쓰였고요. 얘네 아예 쓰인 사례가 없습니다. 비읍만 쓰였는데 이 비읍도 곧 사라지게 됩니다. 자, 세종이 만들었으니까 본인이 글자 테스트를 한번 해봤겠지.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여러 가지 한글을 훈민정음을 활용한 글자들이 만들어져. 제일 대표적인 게 세종어제 훈민정음 이런 거죠. 용비어천가도 그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불경들도 해석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초반에 얘네가 잠깐 쓰여서 보이다가 나중에 대중들에게 보급되는 시기에는 거의 다 사라지게 됩니다. 실제 다 구분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는 울림소리에 해당이 돼요. 울림소리. 전부 다 울림소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음은 대부분 안 울림소리지 얘들아. 자음 중에서 울림소리에 해당하는 중세국어 자음 뭐가 있겠어? 얘네 다 중세국어의 울림소리에 해당하는 거거든. 오늘날의 느르므에 해당하는 것들. 자, 근데 얘도 울림소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선생님이 앞에 의문 중에서 현대 국어의 의문이랑 비교했을 때 요거 정도는 변청 과정까지 조금 외우라고 했었죠. 그게 어떤 거였어요? 아래야. 그리고 반치음. 요 2개 정도는 알라고 했었지, 그지? 그리고 얘네까지. 얘 3개 정도는 좀 알라고 했었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16세기랑 18세기로 나누어가지고 은가소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우리 국어에서 제일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중세 의문입니다. 자, 둘째 음절 이하에서 으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첫 음절에서 아로 바뀌었습니다. 자, 반치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소실되거나 또는 시옥 계열로 일부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었어. 이런 거. 몸소 보여주겠다 할 때 이런 것들 전부 다 반치음이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초성과 종성으로 좀 나뉘어서 생각을 하라고 했었죠. 근데야 초성에는 어떻게 됐지? 예비응이. 그렇죠. 초성에는 아예 전부 다 완전히 다 소실됩니다. 형태도 사라지고 은가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오늘날의 초성 이응이 은가 자체가 없잖아. 그지? 자, 종성에서는 은가는 그대로 있고 뭐만 바뀌었다? 형태만 오늘날의 이응 형태로 바뀝니다. 은가 동일하고 그대로 바뀌는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렇게 썼거든. 중생. 불교에서 쓰는 중생들이라고 할 때 중생. 이렇게 예디음을 이렇게 썼는데 현대어로 오게 되면 발음 그대로 표기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 3개는 쌤이 좀 알아놓으라고 했고 얘네는 뭐 굳이 안 외워도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얘들아 순경은 비읍이 여기에서는 어떻게 바뀐 거야? 여기서 봤을 때 어떻게 바뀐 거야? 은가가 없어졌죠. 이렇게 추측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순경은 비읍은 거의 다 은가가 사라지거나 또는 요걸로 바뀌었어. 얘들아 이거 오랜만에 보지? 이거 무슨 기호야? 반몸 오우 계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런 단어들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은가가 사라진 예에 해당이 되네. 이거는 오우로 바뀐 예에 해당이 되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으면 돼. 근데 앞에 반치음과 예디음과 아래아 정도는 외워두라고 했습니다. 워낙 많이 나오고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병서법인데 병서는 크게 2개. 각자 병서가 있고 합용 병서가 있어. 자, 각자 병서는 똑같은 자음자를 나란히 쓰는 겁니다. 이렇게. 세종이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오늘날의 된소리죠. 자, 근데 이런 거는 다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고는 했지만 실제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쓰이는 거는 오늘날의 이런 것들이지. 아기가 발음을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그 말을 하는 과정을 보면 실제 우리 그 음운의 발달이 음성학적으로 어떻게 발달이 이루어지는지 좀 볼 수가 있거든. 아이들이 된소리 발음 제일 늦게 합니다. 실제 이때 중세에서는 된소리 발음이 그렇게 발달이 잘 안 됐었어요. 어두 된소리 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전라도 지역인가? 충청도 지역인가? 쌀 발음을 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잖아. 살. 충청도 지역인가? 그래서 중세 때는 그렇게 된소리가 그러니까 하나의 음운처럼 제자 원리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된소리 발음이 그렇게 많이 쓰이고 이렇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운용법에서만 소개를 했어. 자, 합용병서는 서로 다른 자음들이 이렇게 합쳐지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 발음을 해야 될까? 읽는 게 아니라 발음. 병신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 브스라고 하면 돼. 자, 얘네 은가를 그대로 다 발음해주면 됩니다. 얘네들은 각각 다 은가를 가졌어. 브스. 자, 그러면 자, 이거 근데 어떻게 발음했을까? 이 중세 때 사람들은 아래하는 아에 가깝게 발음해주면 돼. 어떻게? 아니, 아까
아까 이거 어떻게 발음한다고? 부쌀 이렇게 발음했어. 부쌀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소리가 있고 얘도 소리가 다 있는 상태로 발음해줬어. 이게 오늘날 어떻게 될까? 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좁쌀을 형태소 분석하면 원래 조 플러스 쌀이거든? 근데 갑자기 뭐가 들어간 거야? 합쳐졌을 때 비읍이 들어갔지. 그래서 이걸 불규칙으로 현대 국어에서 많이 해석을 하는데 통시적 관점, 그러니까 중세의 어떤 국어의 기준으로 관점을 해석하면 얘는 불규칙이 아니고 규칙으로 해석할 수 있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얘가 원래는 어떤 단어였기 때문에 비읍의 음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만들어졌을 때를 생각한다면 얘는 원래 있었던 쌀의 음가를 가지고 온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통시적 관점으로 해석하면 규칙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공시적 관점으로 해석하게 되면 불규칙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이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뭐 여튼 이렇게 음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정도. 그럼 얘들아 이 비읍 시옷이라고 하는 게 쌍시옷으로 변했지. 하나만 더 볼게. 요런 단어도 있었거든. 부스대. 자, 이 부스대는 오늘날 때로 바뀌었어. 자, 그러면 하병병서 글자들은 오늘날 대부분 무슨 소리로 바뀌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된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끝에 해당하는 소리들로 전부 다 된소리로 변화했습니다. 자, 하병병서랑 관련해서 중요한 거 하나 설명하면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거. 자, 하병병서와 어두자음구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는 거는 단어의 가장 처음 오는 얘를 어두자음군이라고 해. 얘를 어두자음이라고 하고 어두자음이 둘 이상이죠. 둘 이상이면 군이라는 형태를 씁니다. 집합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자, 어두자음군이 있었어. 중세 때는 어두자음군 발음이 가능했습니다. 현대국어는 어두자음군이 있다 없다? 없죠. 우리 현대국어에서 이런 자음 상태가 없잖아. 이거를 어두자음군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얘는 하나의 의문이야. 군으로 안 치는 거야. 얘는 하나의 의문입니다. 저 중세 때랑 좀 완전 좀 다른 개념들이지. 영어는 대신에 뭐가 있다? 어두자음군이 있죠. 이렇게 있잖아. 원래는 이렇게 발음해야 되겠지. 근데 우리는 어두자음군이 없으니까 어두의 초성의 자음군을 발음할 수 없는 형태인 거야. 그래서 다 각각 어떻게 음절 분리시켜가지고 하나로 삼음절로 발음을 하잖아. 이름절로 발음해야 되는 거를. 자, 근데 중세 때는 이런 어두자음군이 있었다. 자, 근데 하병병서라고 해서 다 어두자음군인 건 아닙니다. 얘가 종성자에도 쓰였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는 거는 하병병서의 형태가 온다라는 말은 맞지만 그 역으로 얘기하면 하병병서는 전부 다 어두자음군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렸겠지. 자,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얘를 연서라고 말해도 되고 이어쓰기라고 말해도 되는데 뒤에 쓰기랑 적기랑 다르거든. 뒤에 이어 적기가 또 나옵니다. 표기법으로. 그래서 그거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쓰기, 적기 다릅니다. 이어 쓰기는 저 운용 원리에 나오는 거고 이어 적기는 나중에 표기 원리에 나오는 거라서 저게 너무 헷갈려서 나 잘 못 외우겠다 싶으면 뭐 연서, 병서, 부서로 외우셔도 되고 여튼 다르다라는 거. 자, 붙여쓰기는 그냥 초성 뒤에 모음을 붙여쓰고 요거 밑에 종성을 요 아래에 쓴다. 이렇게 써야 맞는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부서법입니다. 그냥 부서는 그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의문이 나오는데 자, 자음자에 순경은 비읍, 여린 히읗, 단치음, 예, 니음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예를 보고 특히 순경은 비읍 같은 경우에 셔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 수비, 쉬이 이렇게 바뀐 것들 수비, 쉬이로 바뀐 거는 설명했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순경은 비읍이
음가가 소실된 형태다. 이런 식으로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음. 이거 아래야 소실 변청 과정 다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자, 그 다음 표기법이 나오는데, 얘들아, 근데 너희 왜 이렇게 힘이 없니? 내가 오늘 이 뒷부분을 다 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하는 게 되게 좀 미안해지네. 아니에요. 할수 있어요. 어? 할 수 있어요. 1교시가 다들 뭐였어? 다스리. 아니 2교시. 지금 3교시지? 아, 실명. 아하. 나는 1교시에 이거면 제일 기분이 좋다. 이 수업이면. 체육. 체육 또는 자습. 아, 근데 이 수업이면 진짜 기가 빠진다 약간. 엄매 말하면 뒤진다. 어? 영어? 영어요. 아무 있어 좋죠. 근데 언제부터 학교 가는 게 싫었니? 어. 아니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했잖아. 아 2학기 자유학기제였어? 자유학기제 할 때는 학교 가는 게 재밌던가? 그때는 재밌었고. 고등학교 지금 1, 2, 3학년 하는데 어느 학년이 그래도 제일 재밌는 것 같아? 1학년. 아 1학년 때가 제일 재밌다. 대호 1학년 때 그게 제일 나았어. 제일 나은 이유는 학업 부담이 적어서. 근데 1학년 때도 너희 충격받지 않나? 고등학교 공부가 이렇게 지금 1학년 때 충격의 도가니. 왜냐면 선생님 이번에 북크닉이 사연을 받은 거였거든. 2학년들은 그런 사연이 많이 없는데 1학년들은 공부가 너무 힘들다. 1차 고사 성적을 받았는데 결과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 공부량이 너무 많다. 막 이런 내용들이더라고. 근데 오히려 전 1학년 때가 너 힘들었어? 좋았어요. 아 좋았어. 처음이니까 으쌰으쌰해서 공부하면 되는데 아, 으쌰으쌰 이제 끝이 안 나니까. 아 끝이 안 나. 이제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있잖아 나름. 끝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내신은 뭐 2학기 때 내신은 그게 좀 다르니까. 그래도 여튼 이렇게 내신으로 들어가는 시험은 끝이니까 좀 그런 생각이다. 내가 뭔가 좀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다. 사람이 처음 시작도 되게 중요한데 내가 끝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 내 학창 시절의 끝을 국어에 정점을 찍고 내려와야겠다. 국어 공부에 정점을.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나? 항상 아 항상 하고 있어.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 뭐예요? 적당히 하고 있나? 적당히 하고 있어. 좋아. 그런 마음으로 한번 고등학교의 어떤 과목을 마무리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과 학생들은 시험도 작잖아. 아 아니야. 이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미적이 있어. 아. 근데 일선 과목이 3개 아니가? 그렇긴 한데. 일선 3개 아니야? 상대가 안 좋아요. 아니 문과 애들은 좀 상대적으로 부담일 것 같은데 일선 과목이 좀 많지 않나? 저희 2개 들어있잖아. 2개 친다고 문과 애들이? 왜? 국어? 영어? 아니 그게 아니라 첫날 말하는 거예요. 아 첫날 시험, 전체 시험. 수학도 문과 애들이 그 일선을 친다. 경제 수학 특제. 아 그러면 좀 낫겠네. 대신에 뭐 사회 선택 과목들 일선 칠 거 아니야. 아 이과 애들도 근데 고민이겠다. 학년 가중치가 있는 전형을 치면 학년 가중치가 학년을 다 100으로 이렇게 놓으면 전체 학년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학년별 100을 놓으면 3학년 성적이 좀 한 개가 거꾸러지면 막 좀 클 것 같은데. 진로가 안 일을 해야지 뭐 그 약간 보면 담임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 본인 대학이 아닌데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아. 육모 치고 나서도 아 애들 어떻게 해야 되겠네, 애들이 못 자겠네, 애들이 너무 시리에 빠지는 거 아닌가 다 걱정하고. 실망 이렇게 시리에 빠진다. 실이야? 나도 실인 줄 알고 실이니까. 중차. 육모도 다 과정이니까 잘
잘 오답을 잘 정리하고 정신을 잘 추스려가지고 구모 준비 잘하고 최종적으로 수능을 잘 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한번 수능 때 얻어맞을 수 있는 걸 미리 얻어맞았다고 생각해. 정시가 변수가 너무 많거든. 변수 너무 많고 당일 컨디션의 영향도 너무 많이 받고 그리고 재수생들은 한번 쳐봤으니까 이게 한 번 하고 안 하고가 또 굉장히 크거든. 실제로 그 엄숙한 상황에서 긴장되는 분위기 속에서 순서와 절차 처음 겪는 상태로 하는 거죠. 아무리 실전이랑 비슷하게 해도 애들 보면 달달달달 막 떨고 있거든. 남학생들도 정말 그래. 그리고 내 앞에 어떤 애가 다리 떠는 애를 만난다. 와 너무 싫어요 진짜. 어. 완전 싫어. 그럼 이제 제가 그치. 선생님 그때 한번 그때 이제 고등학교에 진주에 근무했을 때 고등학교에 이렇게 감독을 갔는데 한 명 남학생들만 있는 데였는데 손을 떠는 거야. 달달달 떨더니만은 어떤 애도 막 손도 떨고 걔가 발도 떨었나 봐. 근데 내가 발을 떨면은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 너무 학생한테 이게. 근데 그 학생한테 또 너무 뭐라 하면 민원이 또 들어오니까 조심해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한 애가 딱 손을 들면서 내 보고 잠깐 오래. 이렇게 하니까는 다리 떨고 하는 그런 거를 강력하게 제재를 좀 해주시라고. 나한테 이야기. 근데 걔도 얼마나 마음이 그게 얼마나 절박하면 그렇게 얘기했겠어. 진짜 신경 많이 쓰이고. 얼마나 애가 신경이 쓰여가지고 또 1교시 시험이고 이러니까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다리 떠는 거를 얘기하잖아. 근데 그 사람도 무의식 중에 떠는 거거든. 내가 의식해서 떨어야지가 않고 또 이따가 또 다리 떨고 막 이런 상황이 가려주고 막 그래서 다리 가려주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리만 또 계속 보이잖아. 누가 그렇게 떨면. 선생님으로 시로 가셨어요? 선생님 때는 수시 이제 첫 세대였다. 수시 첫 세대에서 그때는 1학기 수시가 있었어요. 네? 1학기에 수시 쓰는 게 있어서 쌤 반에 반장은 경희대였나 어디였나 성균관대였나 어디를 수시를 써서 합격을 해가지고 2학기 때 그냥 대학에 가서 계속 수업 듣고 이랬었어. 대학에 가서 미리 사전 수업 듣고 막 1학기 수시가 있었어. 1학기 수시가. 근데 그러면 반영 못 놀고. 반장인데 걔가 없어서 부반장이 엄청 고생을 했지. 그런 것들도 이제 첫 세대니까 그런 게 만들어졌었는데 근데 뒤에 그런 게 조정이 많이 됐고 그리고 선생님 때는 그런 수시가 만들어져도 애들이 다 정시만 생각하고 진짜 파이팅하는 애들이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애초에 내신 관리가 거의 안 된 상태의 애들이니까 거의 수시를 안 쓰고 다 정시 써서 갔었죠. 이렇게 배치표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제 나중에 시험 치고 나 이 배치표의 밑줄을 긋는 거야. 내 점수를 이렇게. 근데 그 배치표에 제일 높은 대학들을 그냥 쓰고 그렇게. 근데 그래서 교과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1학년 때 말고 교과서 안 배우고 근데 서점에 가면 그래서 선생님 경영고를 나왔거든? 딱 서점에 가면 그 아저씨가 어느 학교냐 물어봐. 경영고야. 경영고 몇 학년? 2학년. 그래 경영고 2학년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문제지를 한 권씩 이렇게 내가 이렇게 쭉쭉쭉쭉 하면 문제지가 한 15권 20권 되겠지? 그거를 그냥 결제하고 그런 시스템이었어. 학교에서도 그 서점에 우리는 뭐 이 문제집으로 다 수업을 하니까 이 문제집. 그래서 그 선생님을 부를 때도 합법과 장문 선생님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신사고 오감도다 하면 오감도 선생님. 그러니까 문제지 이름으로 부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하니까 선생님 때는 그래서 소설도 못 읽었거든. 선생님 좀 소설을 좋아했는데 소설을 읽으면 혼나는 거야. 공부 안 하니까. 그게 전부 다 강의실. 발표 이런 것도 선생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 때보다는 선생님 때가 훨씬 더 똑똑하기는 했었거든. 왜냐면 좀 공부밖에 안 하니까 영교시부터 해서 뭐 진짜 계속 공부하고 토요일도 지금은 애들이 뭐 하면 빠진다 뭐 하면 빠진다 하잖아. 진짜 왜냐면 남학교는 뭐 하면 빠진다면 빰 맞았었어. 쌤 남동생이 그때 이제 특별반 같은 게 있었는데 쌤 남동생이 대학원 나왔는데 이제 특별반 가서 이렇게 있다가 저 돌아가는 선풍기를 계속 멍하니 봤대. 너무 지쳐가지고 집중 못해서 빵을 맞았다 하더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남학생들은 그렇게 막 시키는 거야 막. 근데 다 그냥 그런 분위기. 좋은 성적을 내야 되니까. 선생님 반 담임 선생님도 월마다 이렇게 모고를 쳤는데 그럼 뒤에 결과를 뒤에 쫙 붙여놔. 1등부터 꼴등까지 이래 성적을 이렇게 해주고.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당연시되는 분위기였어. 그러니까 자살률도 너무 높고 학생 자살률도 너무 높고 학교에 7시 반에 학교에 와서 연교시 수업을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상하게 선생님 반은 누가 시간표를 짰는지 모르겠는데 늘 영교시가 영어였는데 그 선생님이 진짜 좀 톤이 일정한 선생님이어가지고 별명이 시체였어. 애들 다 시체로 만들어서 애들 다 엎드려 자. 이제 그렇게 진짜 학교 생활 생각하니까 좀 그런 빡빡하게 이렇게 살아간다. 이제 그게 문제가 돼서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 학교 생활에 충실하면 대학을 갈 수 있게 만들자. 그렇게 나온 게 수시 전형이고 종합 전형이고 그랬는데 또 이게 뭐든 문제가 다 이상적인 정책이 없잖아. 그러면 학생들이 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시험 하나하나에 학생들이 이렇게 집착하게 되고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 생활 하라고 활동 많이 하면 또 넣어준다는데 활동에서 또 이렇게 막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이상적인 교육 정책이라는 게 없는데 이게 해소되려면 대학이 서열화를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지. 우리도 파리처럼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이런 식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죠. 근데 대학이 서열화를 포기할 생각이 없고 또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분간은 이게 지속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학생들 보면 좀 안타깝지. 그래도 좋은 거는 선생님 때는 대학이 서열화가 좀 너무 되게 극심한 때였는데 그래도 지금은 학생들이 좀 이렇게 학과나 전공에 대한 생각들이 많으니까 내가 원하는 과를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 그랬는데 나는 어제 근주한테 대학을 보고 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에 있는 근데 그거는 그런 거죠. 문과는 어쩔 수가 없다. 이제 뭐 여튼 얘들아 그래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너희가 힘들어하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 육모 치고 나면 좀 마음이 늘 안 좋은 것 같아. 학생들 얼굴 보면. 쌤 옛날 생각도 좀 많이 나고 쌤도 시험 치고 엄청 많이 울고 막 이랬던 것 같아. 이번 그리고 약간 되게 좀 사기당한 기분이 모의고사 딱 치고 났는데 수학이 내가 풀 수 없는 수준의 내용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과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들으면 이게 풀 수 있으라고 이게 문제를 낸 건지 아니면 틀리라고 내는 건지 그런 생각이 되게 많고 그러면서도 선생님도 내신 낼 때 그렇게 내는 거 같네요. 어떻게 하면 변별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막 그래서 그 어제 캐스터에 있었는데 소연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 엄매는 어떻게 하면 시험을 좀 잘 볼 수 있어요? 내신을 말하냐 모의고사라고 하냐 내신이래. 자기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너 요 정도 알아? 이걸 물어보는데 선생님 시험은 요 정도 알아? 그러면 이것도 알아?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느낌이 많다고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쌤이 그 의문 이렇게 해서 누적 범위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 의문 부분을 뒤에 수특에 보면 적용학습 부분이 있거든. 제일 거의 뒤에 나오는 그 적용학습 부분에서만 내려고. 그래서 의문은 그 적용학습 부분만 조금 공부하고 시험 치고 나머지는 선생님이 다 그냥 프린트, 수특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뒤에 좀 나눠줄 수 있는 그 기출 문제 요거 중에서 내는 걸로 할게. 최대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수행평가가 수행평가 하나는 했고 하나는 이제 다음 주쯤에 할 건데 수시 끝나고 나면 그 수행평가는 그냥 쌤이 이렇게 학습지를 줄 거거든. 문법 학습지 같은 거를 줄 건데 그 문법 학습지가 약간 실생활 의문이나 문법 잘못된 문법 사용과 관련된 학습지를 줄 거라서 그 시간 안에 모든 별로 과제를 다 클리어하면 되는 형태로 수행평가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따로 조사나 발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좀 부담 덜고 대신에 그게 좀 고민이긴 해. 오픈북으로 시험을 치게 할지 그냥 문법 지식 공부해서 내가 몇 가지 주고 이 중에서 공부해서 오라고 해서 시험을 칠지 고민이야. 그래서 요것들 중에서 랜덤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공부를 좀 하고 와라. 뭐 예를 들면 음절 끝소리 규칙이나 이런 문법 지식 있잖아. 요거 중에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오픈북으로 줄지 아니면 공부 좀 하고 와서 하라고 할지 고민이야.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럼 공부를 좀 하고 와서 오픈북 하면 내용이 어려워진다. 그래? 아니 오픈북 하면 다 맞아. 내용 어려워도 아, 이게 프린트 있으면 가능하다.
아니면 필기하고 대하고 저희가 뭐 필기해 온 것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인터넷만 아니면 오픈북도 괜찮을 것 같나? 인터넷만 아니면 오픈북도 그냥 괜찮을 것 같아. 지식이 오래 걸릴 거. 그래 지식인에 올릴까 봐. 실제로 그 대학 시험 같은 거 그런 걸 온라인으로 보면 아 대학 시험 잘 때 쌤이 예전에 교양 과목은 어떻게 했냐면 교양 과목을 진짜 좀 의미 있는 교양 과목을 들을 때도 있지만 조금 인기 있고 유명한 교양 과목을 들을 때 그 인기 있는 교양 과목 중에 하나가 현체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어. 현체이가 현대 체육의 인해. 왜 기반 일단 교수님이 체교 교수님이었는데 굉장히 잘생겼었고 일단 이해가 알겠다. 그래서 그 강의는 미친 듯이 빨리 마감이 돼가지고 와 어느 대학이? 근데 경대 체교 교수님이었는데 너무 막 그때 잘생기셨고 뭐 체교니까 피지컬도 되게 좋으시고 왜? 왜? 그래. 그런데 그분이 오픈북 시험을 치셨거든? 체육인데요? 오픈북 시험을 쳤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았던 게 책이 이만큼이야. 오픈북이라 해봤자 오픈북이라 해봤자 그 문제 10문제 나오는데 여기서 찾는 게 더 힘든. 오픈북인데 잘 오픈북이 아닌 게 더 낫더라. 왜요? 문제가 쉬워요? 문제가 쉽지 않나? 그러면 여튼 그 교양 과목도 상대평가 과목인데 변별을 하셔야 되잖아. 더 힘들었어. 근데 오픈북이가 애들이 또 공부를 안 하고 가요. 더 힘들었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친 모의고사 집에서 문제집 받아서 쳤잖아요. 그때 수업 시간에 막 지식인 이거 답 알려달라고 올라고 난리 났었어요. 그때 막 실시간 트렌드로 진짜 실시간 트렌드로. 그건 문제네. 그거 1번 뭐 이런 식으로 다 뭐예요? 네, 여튼 국어 언면 수행평가는 그런 식으로 여튼 진행이 될 거라서 2시간, 최대 3시간 요 정도 하면 간단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시간을 꽤 넉넉하게 주시네요. 시간 넉넉하게 1시간 한번 애들한테 적용할 기회 시간을 줄까 말까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알을까 말까 싶어가지고 안 할 수 있어. 자 여기 셋 플러스 2라고 하는 걸 표시를 할 때 자 민수야 현대국어는 어떻게 표시하지? 여기를 이렇게 하지 그지? 자 근데 중세 때는 이렇게 하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했습니다. 얘를 소리 나는 대로 하면 이렇게 되죠. 자 중세 때는 요대로 그대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세 같은 경우에는 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게 원형을 살리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니까 원래 이 단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원래 무슨 뜻이었는지를 좀 바로 구분해내기가 어려워. 자 이게 중세 때 거의 썼던 표기법이고요. 자 오늘날에는 어떤 표기법을 씁니까? 분철 표기법을 씁니다. 원래 어형을 살려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표기법은 이렇게 변화되어 왔고 여기 있는 이 중철 표기가 어떤 표기라고 할 수 있다? 과도기적 표기다. 자, 연철에서 분철로 이어져 가는 데 있어서 과도기적 표기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것 플러스 어형을 밝히는 대로 쓰는 게 다 사용됐어. 그래서 중철이고 거듭 적는다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현대국어식으로 쓰면 이렇게 표시가 됐겠지. 자, 그러면 중철은 어떻게 쓰냐면 자, 본 어형을 살렸어. 자, 그리고 뒤에 소리 나는 대로 한 번 더 썼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쓴 것이 중철 표기였다. 자, 그래서 과도기적 표기고 이때는 주로 근대 국어 시기에 보이는 표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세와 근대와 현대로 구분하는 기준이 뭐? 기준이 뭐냐고? 기준? 무슨 기준? 시기를? 네. 16세기, 17세기, 그리고 한 19세기 이렇게 되겠죠. 근대가 한 17세기 정도 됩니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임진왜란의 이후를 거의 근대로 잡거든. 임진왜란 언제 문제야? 연도 1592 있으면 안 되잖아. 1592 1592년이죠. 선생님 한국사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게 신기한 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써먹는 것 같아. 전쟁이 터졌는데 1592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외우라 하더라고. 근데 임진왜란은 역사적으로 그렇고 한국 문법에서 되게 중요하거든. 1592. 1592. 1592년이니까 거의 1500년대 말이잖아. 거의 17세기 정도 되는 거지. 왜 임진왜란은 문법적으로 중요해요? 임진왜란이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터지고 나서 일반 백성들이 우리가 근대의 시작이라고 보는 게 시민의식의 성장이고 봉건제도의 붕괴거든. 임진왜란이 좀 결정적이었죠. 왕들이 또는 지배계층들이 피지배계층들을 잘 케어하지 못한 거지. 이 피지배계층들은 이렇게 뭐 땅과 노동력을 바치는 대신에 자신들의 안전을 보호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거기 대부분 이순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전쟁에서 다 실패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서 지배층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그리고 이때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책이 보급이 돼. 책은 지식이죠. 사람들의 의식이 성장하는 거야. 그래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사설시조 같은 게 등장하죠. 사설시조의 가장 큰 특징이 뭐지 얘들아? 풍자잖아. 누구에 대한? 지배계층에 대한. 그 풍자를 서민의식의 성장, 근대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표기법들도 막 같이 발달하게 돼요. 근데 학생들이 중세와 근대를 구분하는 게 잘 모르더라고요. 내 생각보다 좀 애들이 또 그런 건 좀 상식이 없더라. 아니 그 모든 지식이 다 분절되어 있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다 분절시켜서 생각을 하는 건지. 분절시켜서 공부하면 왠지 편하니까. 아하. 통일시키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중세 국어의 높임법이고 원래 오늘 높임이랑 조사까지 하려고 했는데 일단 높임까지 하겠습니다. 자, 현대국어 높임법 체계. 채윤아 어떻게 되지? 왜 이걸 왜 고민하지? 높임법의 종류. 현대국어예요. 하십시오. 무슨 높임법인데? 첫째 높이. 자, 중세 때도 이 높임법의 체계가 그대로 있었고요. 중세에서는 상대적으로 객체 높임법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현대국어에서는 객체 높임이 거의 잘 사용이 안 되지. 그지? 현대국어에서 객체 높임은 어떻게 실현이 됩니까? 뭐 깨도 있고 종결어미 없지. 뭐 특수어휘에 의해서 실현이 되지. 자, 근데 중세 국어에서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죠.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낼 때는 보통 현대국어랑 많이 비교해서 출제가 된다고 했죠. 현대국어와 굉장히 큰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을 좀 잘 봐야 돼. 자, 그러면 중세 국어에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삽, 잡, 네? 잡 이렇게 있었습니다. 삽, 잡, 잡. 이거는 각각 어느 때 쓰였냐면 앞에 어떤 자음이 오느냐에 따라 쓰였는데 그것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알 수 있어야 되겠지. 듣, 잡고. 자, 듣잡고라고 한다면 얘 형태소 분석을 했을 때 듣 플러스 잡 플러스 고다. 얘가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다 라는 거는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앞에 어떤 자음이 왔을 때 지읒이 쓰이고 어떤 뭐 자음이 왔을 때 시옷이 쓰이고 이런 게 있거든. 근데 그것까지는 몰라도 된다는 거야. 자, 하지만 얘네가 각각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다 라는 거는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 없어지고 상대 높임으로 다 흡수되게 됩니다.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여튼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삽잡잡이 있었다. 자, 현대국어의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에 의해서 실현이 되죠. 자, 중세도 똑같이 시가 있었습니다.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가 있었고 하나 더 있었어. 샤가 있었어. 샤. 너무 귀여워. 샤는 모음 뒤에 왔습니다. 모음 뒤에. 모음 뒤에. 샤. 육룡이 나르샤라고 했을 때 육룡이 나르샤라고 뭐 드라마도 있지 않았나? 나르샤라고 했을 때 이 샤가 뭐라고?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그러면 육룡 이니까 이 나르샤의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는 누구를 높이는 거야? 육룡을 높이는 거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가 쓰였다. 자, 특이한 거 하나는 얘는 선어말어미거든. 종결어미 아니고 선어말어미야. 근데 육룡이 나르샤 하고 끝입니다. 뒤에 붙는 게 없어. 뒤에 붙는 게 없는데 보통 이때는 아가 생략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뒤에 원래 아가 있는데 얘가 생략된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그냥 오르셔도 됩니다. 육룡이 나르샤 하면 이 샤도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였다. 주로 모음 뒤에 왔었습니다. 시, 샤 이렇게 두 개가 있었다라는 거. 오늘날에는 시 하나로 다 통일이 된 거죠. 자, 상대 높임 같은 경우에는 종결어미에 의해서 실현이 되죠. 아까 채은이가 이야기한 대로 하십시오, 하오, 하게 이런 식으로 실현이 되는데 중세 때도 종결어미로 실현이 됐습니다. 중세 때는 하쇼셔. 네? 하쇼셔. 하쇼셔.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의 하십시오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종결어미 체계 부분은 나중에 수특에 보니까 문제로 나오더라고.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실현이 있었다. 자, 그 프린트를 한번 보면 얘들아.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 샤가 있었는데 거기 조건 환경에 아어, 오로 시작되는 모음, 어미, 앞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그것까지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현 환경까지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냥 시, 샤가 나오면 아,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다 알면 되고 그 밑에 객체 높임 선어어미도 삽, 잡, 잡인데 자, 객체 높임 중요하다고 했죠. 현대 국어에는 선어말 어미가 없기 때문에 객체 높임. 자, 거기도 마찬가지 어간의 끝소리 그브, 스흐 뒤에 삽이 오고 드트, 즈츠 뒤에 잡이 오고 유성, 즉 울림소리 뒤에 잡이 온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까지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거까지 몰라도 돼. 자, 근데 아까 앞에서 쌤이 반치음 있지? 반치음이 우리 자음에 있어서 울림소리에 해당이 됩니다. 울림소리.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울림소리 뒤에는 반치음이 거의 다 왔다 라고 알면 되고 선생님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이 있어. 거기 표시 보고 쌤 얘랑 얘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더라고. 얘 순경음 비읍 들어와 있는 거잖아. 그치? 이 순경음 비읍은 어떤 거냐면 뒤에 울림 소리가 왔을 때 순경음 비읍이 와. 근데 그거까지도 모르셔도 됩니다. 실현 환경까지 외울 필요 없고 얘도 그냥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고 얘도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다.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종류만 잘 파악하면 돼. 알겠죠? 자, 선어말 어미는 실현 환경까지 외울 필요 없고 모국에서도 요구하지 않고 내신에서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대신에 종류들은 명확하게 알고 너희가 꼭 알아야 되는 실현 환경은 그 다음 시간에 배울 격조사입니다. 자, 격조사는 실현 환경을 좀 익숙하게 외워야 됩니다. 격조사의 실현 환경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렇거든 얘들아.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나 이런 선어말 어미를 가지고 실현 환경을 문제로 물어보지 않아. 그 예문을 가지고. 근데 격조사는 실현 환경을 물어봅니다. 실현 환경이 굉장히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실현 환경들을 조금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신에서도 주격조사 실현 환경을 다 써라 이렇게는 안 내. 얘기했습니다. 내신에서도 그렇게 내지는 않지만 예문들 나오죠. 사례들 나오고 예문들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 예문을 분석해서 역으로 서술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정도까지 알아야 되는지 이해되지 얘들아? 그 정도까지는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하고 의미를 도출해낼 수는 있어야 돼. 자, 다음 시간에 격조사 부분 설명하고 수능 특강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특 챙겨오세요. 네.